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보도가 포털 사이트 다음에 메인 화면에 노출된 것에 불만을 표시한 듯한 사진이 찍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 관련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계속 공방이 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새로운 의혹을 추가로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서서도 저희 기자 내용 리포트로 보셨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보자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이 사안에서의 가장 큰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조국 사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종의 엄마 찬스, 아빠 찬스인 거 아니냐. 여기서부터 국민의 정서를 좀 자극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군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남성이면 누구나 또 가야 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른바 영린이라고 할 만큼 예민하게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군 생활하는 동안에 특혜를 목도한 그런 병사들이 또 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휘발성이 강한 주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도 높고 정치권에서도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짜증이 나거나 좀 피로증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계속 문제 제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뾰족하게 뭔가 확 짚히는 게 있다고 생각할 만큼 그런 건 없고 의혹 제기가 뭔가 사실인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받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방어하는 입장에서 그걸 계속 반박하다 보면 결국 정치 공방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자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공방을 벌일 때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피로감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정치권이 좀 빨리 논쟁을 좀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야당이니까 계속 정치 공세를 좀 펼쳐서 여당을 흔들려고 하는 전략이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민주당하고 추미애 그 법무부 장관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냥 막연히 검찰 수사만 지켜보자 이렇게 하면서 좀 수세적으로 이걸 받으려고 자꾸 하지 말고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역시 나는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보고받지 않겠다 이런 정도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게 아니라 문제 실체를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들을 좀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건 예를 들면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있는데 수사팀 구성하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런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면 그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거는 엄중하게 이 사태 바라보고 좀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신속히 수사하도록 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좀 내놓는다든가 아니면 특별수사팀을 구성한다든가 뭔가 좀 대책들을 국민들이 볼 때 정치 공방으로 끝나지 않고 핵심의 본질을 빨리 파악하고 그냥 이 사건을 실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여론의 안심이 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더 독려시키거나 혹은 특별검사, 특별검사 이것까지도 추 장관 스스로가 좀 명확하게 입장을 내놓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특임검사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보고요. 그거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잘 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수사하는 문제인데 법무부 장관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특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것은 그거는 원래 규정상으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검도 역시 이런 사안을 가지고 특검을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고 민주당이 또 동의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얼마나 객관적으로 수사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좀 신뢰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 대책이 나올 필요가 있다. 그게 특별수사본부든 지금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부지검에서 형사 1부장으로 이 수사를 담당했던 부부장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갔는데 다시 동부지검으로 지금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검사 한 명으로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다른 검사들이 보충이 되든 좀 더 객관적으로 수사를 할 거라고 하는 국민의 믿음이 생길 수 있는 뭔가의 형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자체를 여당이 정치 공세로 보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정치 공세입니까? 법무부 장관인 행정부 소속입니다. 그러면 국회가 행정부 소속의 피감기관의 장을 엄격히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 청문회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제대로 맞는가를
그 검증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 추 장관 측이 내놓는 해명이 더 큰 지금 논란을 해명을 내놓을 때마다 논란을 일으키는 형국이거든요. 네. 오죽하면 지금 어쨌든 리얼미터 조사에 따른 대통령 지도에서 20대 부분이 7.1%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고 있고 또 청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방증이거든요.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고발 사건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공소를 작성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8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진척이 없었고 심지어는 3개월 동안 됐다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더군다나 보좌관이 뭐 그 전화 진술을 누락했다든가 수사 기록 수사 검사들을 파견 나갔다 다시 불러들였다든가 지금 누가 봐도 믿을 수 없는 그 신뢰할 수 없는 사안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 사건을 이제 특임 검사 이야기 나왔는데 저는 예. 사실 동의합니다. 특임 검사는 검찰 내부에 어떤 규차를 하는 이제 검사 내부들을 이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보고 특별 검사는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렇다면 저는 대검이 특별수사본부를 건의해서 그 구성을 건의해서 법무장관이 승인하면 됩니다.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지금 계속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피해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추미애 장관이 난 이제부터 보고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보고받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법무장관은 보고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럼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이 하는 이런 언행과 방식, 그다음 태도 이 모든 것들이 국민 뭐 여론이 문제가 아니라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번 사건이 더 핵심적인 것은 그 박용진 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교육과 병력은 국민의 영린을 건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할 거면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 저는 여기에서 육군이 아들의 어떤 휴가 절차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규정을 하나도 육군 규정을 안 따랐다는 거예요. 자, 군은 규정에 살고 규정에 죽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드 매뉴얼이라고 야전 교범이라고까지 해가지고 그 적용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군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군기문란이 되기 때문에. 특정하게 어떤 사람을 봐준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군의 해명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렇다면 저는 이 문제는 더 이상 저는 이제 동부지검에 맡겨두는 것은 이게 아까 김성환 평론가 지적한 대로 국론 분열이고 국력 낭비예요. 자, 특별수사본 부산에서 조속과 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야당 주장에 따르면은 그 진술한 그 당직 사병이라는 사람이 국회에 나가서 난 증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정치권이 수렴해서 빨리 종식시켜줘야 된다. 저도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사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동안 보고받지 않았고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뭐 제가 좀 추미애 장관을 뭐 옹호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팩트가 틀리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번 사건에 있어서 그 민주당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전에 이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던 여러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꼭 지지율 하락으로 반영이 됐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 이제 군 문제와 관련돼 있는 문제에 있어서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역풍을 또 맞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걸 자꾸 해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국민들이 믿을 만한 어떤 그 수사의 틀을 만들든가 이런 방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정치적으로 논란이 벌어질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세상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군도 규범대로, 규정대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해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카투사라고 하는 우리 군과는 또 다른 아주 특수한 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논란이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규정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육군 규정을 따를 것이냐 논쟁 끝에 휴가 규정은 육군 규정을 따르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카투사가 그동안에 육군 규정을 잘 따라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또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또 된다는 거예요. 육군 규정을 제대로 규범대로 지키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항상 봉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문제를 설명할 때 항상 제가 합리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현실과 또 다른 괴리감이 생길 수 있고 그게 또 다른 분란이나 논쟁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의 자기 합리화라든가 아니면 자기 과시, 예를 들면 카투사 단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이렇게 해서 다 외압을 막았어.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족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가지고도 지금 논란이 또 생겨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당사자나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때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얘기한다거나 이거를 우리가 그냥 사실 그대로 받아들였을 경우에 거기에서 생기는 또 다른 오류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들을 예.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뭔가의 틀을 만들지 않으면 이번 논란이 종식되기 대단히 어렵다 이런 예. 말씀 저도 드리는 사실관계이기 겁니다. 때문에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요. 카투샤는 말이죠. 그러니까 훈련이나 편제, 장비 지급 이런 것들은 미군 규정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육본 이 카투사는 지원부대이기 때문에 육군본부 직할에 인사사령부 예하부대라고 우리 규정에 적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상, 휴가, 승진 이런 것들에 대한 인사상은 인사사령부의 규정에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명백합니다. 이건 논쟁거리가 안 돼요. 다만 국방부가 적절한 해명을 못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뭐 혼재돼 있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건 아닙니다. 군이 그렇게 운영돼 왔다면 그건 군이 아니죠. 명백하게도 육군 인사사령부가 인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그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고요. 저도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육군 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카투사가 그 규정을 잘 따라왔느냐? 현실에 그 규정이 예. 얼마나 적용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남는다는 그건 함께 거예요. 들여다보면 될 예를 문제고. 들면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병가를 갈 때 병가 심의를 받도록 한다. 이게 이제 육군 규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하는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특혜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규정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심의위원회 안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군 생활하고 우리나라 남성들 다 군 생활 하잖아요. FM대로 군대가 운영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아니 그거는 그때 지휘관이 융통성 있게 그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또 뒤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규정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적용되느냐의 문제까지 가게 되면 또 다른 얘기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논쟁이 이어지니 그러니까 그런 논쟁으로 가기보다는 차라리 믿을 만한 뭔가의 수사 형태든 뭐든 간에 거기에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최대한 최선의 알겠습니다. 방법이 되지 예. 않겠느냐라고 동의합니다. 예, 저도 발언기회 말씀드릴게요. 드리고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고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특별수사본부팀 그 구성 동의하고요. 자, 저는 왜 그런 아주 희귀하게 예외 규정들이 모든 사람이 한 사람 다 적용되기 어려운 모든 사람들이 왜 이 서 씨에게만 집중돼 있는가? 이 부분을 지금 국민들이 의혹에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100번 양보해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더 이상 저도 이렇게 뭐 비호에만 연연해서 안 되는 거 분명하고 이게 저는 전국에 블랙홀을 가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조속히 결과 내는 게 그건 저도 그건 특별수사팀 구성으로 가는 게 맞다. 예. 법무장관 승인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두 분 다 똑같이 철저한 수사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정치권에서의 공방으로만 그쳐서는 될 문제도 아니다라는 데서는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제 뭐 조호영 원내대표가 이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이야기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하기도 했고 그 외에도 뭐 이낙연 대표가 앞서서 이야기를 했었던 협치와 관련된 대답도 있었습니다. 정부 재정 건전성에 대한 비판적 섞인 표현들도 있었는데 어제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보고는 각 당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서요. 두 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할 때마다 항상 아쉽다고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요. 여당의 문제점을 공격하는 것까지는 야당으로서 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안을 내놓거나 책임감 있게 야당이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빚을 어떻게 갚을 건지 대안 내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집권했던 시절에 빚을 얼마나 갚았습니까? 그러니까 빚이라는 게 갚아서 빚을 없애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국가 빚이 하나도 없는 게 제일 좋은 겁니까?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가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빚도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지금 늘어나는 빚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 가파른 빚 증가, 그러니까 국가 부채 증가율을 어떻게 하면 둔화시킬 것인지 경제 규모를 키워서 빚이 조금 있어도 우리가 견딜 수 있고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얘기하던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냥 사실 대안 없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 어떻게 갚을 건지 대안 내놔라. 아니, 그 대한민국에서 경제를 얘기할 때
대한민국 경제 규모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장률 알겠습니다. 끌어올리고 선진국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만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은 좀 개인적으로 는 남습니다. 대안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적했다기보다 그러니까 합리적 대안을 뭐 얘기하는 것은 저는 그건 정부 여당이 사실은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야당은 지적을 하는 게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적하고 정부 여당이 못할 때 대안을 또 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저께 그 주호영 원내대표는 상당히 조목조목 잘 그 국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저희가 또 하나 진위를 보였다는 거는 작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그 김정은 대변인 발언하면서 파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 원내대표 연설은 전 상당히 품격이 있었다고 봅니다. 야당이 이제 여당까지 박수 받진 않았지만 야유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조목조목 그 국정 현안을 짚으면서 오히려 이 국회 수준 좀 더 끌어올린 게 아니냐. 물론 이낙연 전 그 대표도 그 전날에 연설이 아주 저도 훌륭했다고 보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또 대안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이번에 공수처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 그 특별감찰관과 북한 그러니까 인권재단 이사를 받겠다면은 우리도 특별감찰관 제청하겠다. 그러니까 여당 이 카드 받아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야당이 좀 화답하는 분위기고,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야당의 원내대표의 어떤 대표 연설의 품격을 보여준 것이고, 또 적절하게 어떤 이 정치 현안에 대한 것들을 잘 짚어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을 때 윤영찬 의원의 메시지가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그게 오늘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이 대표 연설 보도가 다음 메인 화면에 굉장히 빠르게 노출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전날 있었던 이낙연 대표의 대표 연설은 이렇게 빠르게 메인 화면에 노출이 되지 않았었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차원이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어쨌든 뭐 들어오라고 하세요라는 표현이 담기면서 뭔가 좀 불만이 섞인 표현들이 담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방위 소속의 의원이다 보니까 피감기관으로에 대한 외압 행사로 비춰질 수 있는 사안인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먼저 드려볼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국민소통수석 출신으로 국회에 가서 별로 할 일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여당 내부의 비판을 의식했나요? 일부러 카메라에 찍힌 거 아닐까?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국회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이런 게 카메라가 항상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찍혔다고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물론 그런 의도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만, 그동안에 워낙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잠시 그런 생각 해봤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이게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은 부적절하죠. 또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부사장 출신이기도 하고요. 포털 사이트 뉴스 편집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아는 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불과 5년 전에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 당시 새누리당 시절이었었죠. 여의도 연구원이 당시에 그 여당과 야당의 어떤 뉴스 편집 포털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도 있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부터 다음에서는 이제 지금 카카오죠. 카카오에서는 인공지능에 모든 걸 맡긴다. 개인의 최적화에 돼 있는, 예를 들면서 내가 좋아하는 뉴스에 따라서 모바일 같은 경우는 뉴스 편집을 아예 그 사람의 최적화돼 있는 뉴스 편집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다고 알고 있고요. 네이버는 사람과 그 인공지능의 한 절반 정도가 편집을 하다가 아예 이제 언론사가 편집하는 방식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 이후에 굉장히 논란이 많아서. 근데 그 사정을 과연 모르고 그랬을까? 충분히 알만한 위치에 있던 사람인데, 정치인인데, 만약에 뉴스 편집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들어오세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에 손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랬던 거 아니냐라고 오해사기에 딱 맞는 상황이다. 그런 면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다음 카카오 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2015년부터 뉴스 편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그러면 AI를 통한 뉴스 편집은 중립적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그 외국의 전문가가 쓴 책을 저도 개인적으로 보기도 했지만, 예. AI라고 하는 거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각하는 사고 능력을 갖고 편집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종의 알고리즘을 사람이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움직이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다 사람들의 생각이 또 다 관여가 되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거기에 따라서 편집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아주 심한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겠지만 여당 대표가 나올 때 편집을 이렇게 해라라고 해서 프로그래밍을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투영되는 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이건 아주 본질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공정성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돼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뭐 물론 그동안에 우리나라 포털사는 AI의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개한 적은 없어요. 큰 틀 안에 결과적인 문제에 있어서 공개한 적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인공지능을 가동한다 하더라도 진짜 본질적으로 그게 공정합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면은 계속 공정성 논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렇잖아요. 기술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어떻게 운영되든 간에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시키는 저는 맞는데 자,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여러 가지 기능 중에 IT 기업의 인허가를 이제 하는 다루는 그 위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 IT 기업이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 어떤 의원이 즉각적으로 개입을 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갑질 논란을 떠나서 공론의 장을 저는 조금 더 왜곡시킬 수도 있는 이제 중대한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오늘 즉각 사과했더라고요. 예.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 사과가 굉장히 적절하고 빨랐다고 봅니다. 정의당조차도 이거는 갑질에 속한다고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식이라면 이제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 수도 있어요. 혹시 과거에도 여당 됐다고 유사하게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대표가 엄중 경고를 하고 앞으로 이런 오해 사는 행위 하지 마라 얘기한 건 저는 적절했다고 보고요. 예. 다만 저도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제 이낙연 대표가 연설한 게 안 올라왔다. 근데 그 박성중 의원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똑같이 올라왔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 같아요. 지금 어쨌든 여론을 주도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을 여당이 갖고 있다. 이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공론의 장이 왜곡된 채하고 돌아갈 수 있어요. 저는 여론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개입하려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 어쨌든 이런 과방위,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IT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위원회 사람들일수록 더 신중해야 된다. 저는 이 윤영찬 의원이 해명을 핑계대고 내가 뭐 그건 오해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빨리 사과하고 주의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오늘 이낙연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엄중하게 주의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라는 당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방위에서 어제 회의도 파행이 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사보임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달라라는 건 어떤 당부였다고 이해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불필요한 논란에 국회의원들이 자꾸 지금 휩싸이고 하면서 국민 여론이 좀 나빠지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좀 국민들이 굉장히 따가운 눈총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좀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민주당이 사실은 뭐 앞서도 제가 공정성 논란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필요하지 않은 비판들을 받아온 측면이 있고요. 필요하지 않은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던 적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민들의 정서나 생각들에 공감하지 못한다고 하는 국민들의 어떤 괴리감 같은 것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정말 엄중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입장에서 내가 궁금해서 알아볼 수는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또 알고 있잖아요. 과거 야당 시절에 민주당이 어떤 공격들을 해왔고 어떻게 해왔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은 굉장히 냉철하게 이 사안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민주당 지도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좀 더 냉철하게 현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보임도 필요한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거기까지는 봐요. 아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면 카카오 뭐 사장 불러가지고 이거 뭐 항의하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윤영찬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왜 이런 겁니까? 라고 해서 문의하려고 했다, 물어보려고 했다고 하는 얘기도 굳이 성립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엄중 경고하는 선에서 이번에 어느 정도까지는 메시지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사보임까지는 야당이면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윤 의원 측에서 연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답변을 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명백하게 이거는 사실은 카카오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전화 받고 앞으로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술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전화 안 받으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하면서 개입하는 순간 그것이 민간 회사에 대한 직권 남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보임은 안 하더라도 윤영찬 의원의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 그다음에 야당에게 앞으로 이런 거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 이번 한 번은 내가 어쨌든 실수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진중한 모습, 그런 책임 있는 태도, 저는 이게 정치인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성관, 최수영 두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